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지금 설명드릴 거는요, 재산 명시 제도입니다. 이 재산 명시 제도가 뭐냐면, 채권자가 판결을 받았어. 내가 판결을 받았는데 판결문을 받고도 강제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재산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내가 뭐 1억 원을 승소하면 뭐예요? 10억 원을 승소하면 뭐예요? 재산이 받을 재산이 없는데, 그럴 때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신청하는 거예요. 야, 너 얼마 재산 갖고 있는 거 다 내놔봐. 다 법원에다가 제출해. 목록. 판결을 받아놓고도 이걸 추심한다 그러거든요. 채권 추심하는데 돈이 또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 사무실에서 추심해 주기도 하지만 그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디에 재산이 있는지 알아야 뭐 추심을 하지. 그래서 일단 네 재산이 어디 있는지까지 다 내놔봐. 악덕 채무자들이 굉장히 많거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 재산명시제도를 민사집행법에 둔 거예요. 그래서 재산명시제도를 이용하면 돈을 좀 받는데 수월한데, 신청을 하냐면 채권자가 신청을 하는데 그 뭐 당연히 신청서 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집행력이 있는 판결 정본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그냥 돈을 빌려주고 돈을 안 준다고 해서 재산명시 신청을 하는 게 아니야. 거기에다가 판결문을 붙여야 돼. 판결문도 정본을 붙이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신청할 때 그 법원 가서 판결문 정본을 받아서 제출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판결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좀 혼돈하는 것 뭐냐면, 판결은 판결인데 1심 판결. 원래 법원은 1심, 2심, 3심까지 있잖아요. 근데 판결이 확정이 돼야 되는데 확정이 안 되고 그냥 1심만 판결이 난 상태에서는요, 돈을 만약에 1심 법원에 1억 원 지급하라라고 판결이 나왔어. 그때는 확정된 게 아니야. 아직까지 항소를 해야 되니까, 또 상급법원에 가 다퉈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집행이라고 해서 임시로 집행할 수 있는 가집행 선고를 붙여주거든요. 그래서 이 판결에 나온 1억 원 지급하라는 거는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가집행문을 붙여줘요. 가집행 선고를 한다고. 그때는 그 가집행문이 붙어있는 판결, 아직 확정되기 전에 판결 갖고는 집행명시 신청을 못해요. 재산명시 신청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재산명시 신청은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심 판결만 붙은 선고, 그러니까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로는 못한다는 거고. 그래서 재산명시 신청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채권자 이름 적고, 채무자 이름 적고, 신청 취지. 그래서 여기 보면 집행권원의 표시라고 돼 있잖아요. 무슨 지방법원 2021년 뭐 1월 2일 날 선고된 뭐 손해배상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 집행력이 꼭 붙어요. 집행력이라고 하는 건, 판결은 휴지 쪼가리 같지만 그건 아니에요. 판결문 자체가, 거기에서 이제 확정된 판결은 그 채권,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 또 그 동안 행사하지 않아도 계속 판결문으로서 어떤 효력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정본을 가지고 강제 집행할 수 있어요. 강제 집행 신청하면 나중에 그 판결문 갖고 집행관들이 가서 부동산 경매도 하고 동산에다 이렇게 딱지도 붙여요. 그래서 옛날에 빨간 딱지라고 하는 거, 이거는 압류된 동산이다, 뭐 이런 것도 다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판결문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법부에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권한이 되는 거죠. 사유는 뭐냐? 내가 판결 받았는데 얘가 변제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민사집행법 61조에 따라서 재산명시 신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첨부 서류로 판결 정본, 송달 증명안, 확정 증명안, 송달료 납부서.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거는 인터넷으로 또 그 접수할 수 있는 건데, 전자소송으로 가서 접수할 때는 전자소송 가서 민사집행 서류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민사집행 서류에 들어가셔서 홈에서 서류 제출, 민사집행 서류로 가시면 여기 재산명시 또는 감치가 있고, 여기에서 하단에 보면 좌측 하단에 재산명시 신청서라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재산명시에 대한 재판을 했는데 이 날은 누가 가느냐? 채무자는 반드시 나와야 돼요. 재산명시하는 날. 근데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할 재산목록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본인이 판단하지 말라는 거야. 재산 있으면 다 적어. 모두 다 적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나중에 재산명시기획가 선서하는 거예요. 제대로 작성해서 냈다는 거를. 그래서 재산명시 명령이 떨어지면 재산목록 제출해라 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다 실질적 가치와 상관없이 다 적어내라는 거고, 만약에 이거를 위반해서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을 했을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69조, 68조 9항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명시 안 하면 처벌한다는 거, 형사처벌까지 받겠다. 허위로 재산목록 냈대. 이런 식으로 재산명시 제도를 두고 있는데, 사실은
다 재산이 없다고 내요. 상당 부분이. 그리고 있다고 내는 경우가 또 있긴 한데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벌을 민사집행법에 따라 고발도 하고 이 허위 재산 목록인지 여부를 또 누가 파악해내야 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거지. 뭐냐면 그 사람이 재산이 어디인지 몰라서 내가 그 재산 목록, 재산 명시 신청을 하는데 이렇게 어떻게 고발하겠어. 거짓 재산 목록을 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어떤 사유로든 밝혀졌을 때는 이런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거니까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 재산 명시 제도가 그렇게 뭐 판결을 받고 재산 명시 신청은 바로 돈 받을 수 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재산 명시가 종료가 어떻게 되냐면 재산 명시 신청을 만약에 하고 난 다음에 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 채권자,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 목록이 나오잖아요. 제출을 하고 나면 그걸 열람하고 그 다음에 복사를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열람하고 그 복사 청구를 해서 자기가 이제 확인을 하는 거고 재산 명시 신청가 절차가 종료가 됐는데 나중에 이게 새로운 재산이 생겼어. 그리고 또 목록이 거짓이야. 이런 경우에는 재명시 신청도 할 수 있어요. 다시 신청해서 그 재산 명시 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산 명시 신청 기각이나 각하가 됐을 때도 또 하나 이 사유를 보완해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재산 명시 신청을 했는데 요건이 불비가 돼서 막 갖춰지지 않아서 기각하거나 각하했을 땐 사유 보완해서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건데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이것도 나 또 아이러니한 게 참 이게 현실적인가? 새로운 재산이 취득됐으면 재명시 신청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새로운 재산이 취득됐다는 걸 확인하면 그냥 바로 강제 집행하면 되지. 뭐하러 재명시 신청해요? 그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마치 말은 가능한 것처럼 새로운 재산이 취득됐을 경우에는 재명시 신청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실효성 없는 거지. 있으면 바로 강제 집행하면 되지. 그래서 어쨌든 그 재산명시 절차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오늘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재산명시가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또 다른 절차들이 있어요. 하나는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저희가 그 다음 시간에 재산 조회 신청과 그리고 또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는 파트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